거의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나의 소비자가 먹고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요? 예, 아닐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혹시 우리 규린 리더님의 소비자가, 박일 리더님의 소비자가, 조명선 리더님의 소비자가, 윤지수 리더님의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먹고 있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있거나, 천연식품을 먹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리더님.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말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도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일일 섭취량 기준이 없어요.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도움이 된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세 가지는요, 그 원료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돼지 감자가 혈압에 좋대요. 도대체 돼지 감자를 몇 박스를 먹어야 혈압에 좋은지 섭취량이 안 나와 있다란 얘기입니다. 예, 새싹보리가 몸에 좋대요. 혈당에 좋대요. 도대체 논 몇 마지기의 새싹보리를 내가 먹어야 혈당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건강을 생각하는 목적의 식품의 일종으로 먹는 거지 어떤 기능성의 원료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은 뭡니까? 이런 마크 있어야 되잖아요.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우리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정제로, 캡슐로, 액상으로, 파우더로, 젤리로 만드는 요런 식품, 요거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자체의 법률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따르고요. 일반 식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런 데 따라요. 또 건강기능식품은 시설과 원료에 대한 허가제이기 때문에 내가 뭐 무조건 만들어 팔겠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순자 리더님께서 인삼을 잔뜩 넣어서 내가 김치를 담갔다. 사포닌 김치 먹으면 에너지가 솟아요. 이거를 허가받지 않아도 시청 위생과에 등록하고 그냥 김치 가게 내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료에 대해서 안정성과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건강기능식품, 그런 절차가 없는 것들은 일반식품이에요. 언젠가 논의가 한참 유행할 때 좋다고 해서 실컷 먹고 났더니 뉴스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논의 가루에 자석을 갖다 대니까 쇳가루가 막 달라붙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국민이 먹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그 검사하는 기준에만 통과되면은 또는 그것들을 제대로 허가하지 않고 등록만 한 상태로 팔게 됐을 때는 일일이 다 캐치해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얼만큼 먹어라 라고 하는 성분의 섭취량이 건강기능식품은 정해져 있지만 일반 식품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소비자가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작업할 때 불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야, 네가 먹고 있는 거 엉터리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기능성 원료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식품을 먹고 있는지 구분해 줄게 하고 구분해 주시고요.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보면 원료의 과학적 근거,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기능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영양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단백질이든 필수지방산이든 뭐가 됐던 간에 그 자체가 영양소로서 우리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하는 만큼 들어있니?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생리활성 기능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눈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간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여성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피로 개선에 도움 줄 수 있음, 혈당 조절에 도움 줄 수 있음, 장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자, 땡땡땡에 도움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으면 뭐를 기억하자? 생리 활성 기능. 이 제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리 활성 기능의 기능식품이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확한 문구죠. 자, 세 번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입니다. 요거는요, 그냥 아무 원료에게나 주지는 않아요. 과학적 근거와 이 엄청한 그 합의하에, 전문가들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합의하에 새로운 과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명확한 원료에다가 주는 겁니다. 땡땡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줄 수 있음.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뭐뭐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이고 지금은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이에요. 요게 가장 많으실 겁니다. 칼맥디 제품을 보면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줄 수 있음. 아, 이게 바로 질병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이구나. 이렇게요. 정리할게요. 영양소로서의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리 화면 켜주신 리더님 가운데 규린 리더님께서 가장 MZ 세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배경에 막 기타도 보이고 이런 걸 봤을 때 리더님 MZ가 확실하시죠? 아마 우리 규린님은 들어보셨을까요?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를. 오, 들어봤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면은 속상해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MZ가 아니어서 그런 거지 정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는 2022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플레저라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통은요, 건강 관리하라 그러면 적게 먹어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일찍 자라, 운동해라. 모두 다 뭔가 절제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건강 관리하고 싶지 않다. 달콤한 걸 먹고 싶지만 건강하게 달콤한 걸 먹을래요. 제로 슈거가 나오는 겁니다. 짭짤한 안주가 먹고 싶지만 건강에는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로 나트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밀가루는 먹고 싶지만 글루텐은 싫어요. 제로 글루텐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기쁘고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겠다.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작년에는요. 요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헬스 디깅. 디깅은 파다라는 뜻이죠. 우리 MZ 세대가 아니신 우리 리더님들은 한우물만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이라는 하나의 관심사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MZ 세대들이 편의점에서 프로틴을 사서 마시고 마켓에서 슈퍼에서 콜라겐 젤리를 사 먹는 거 그냥 쉽게 건강기능식품이 음식인지 간식인지 구분 없이 드시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요.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6조 2천억 원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최소. 그리고 한 사람이 먹는 금액이 36만 원 정도에 해당되더라. 아메이를 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은 에이, 한 사람이 36만 원? 나는 보름에 36만 원 먹는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1인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 정도 먹는다면 굉장한 금액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은 궁금한 게 많다.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겁니까? 어떻게 먹어야 똑똑하게 먹는 겁니까? 그 질문 20가지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20개의 질문은 우리 리더님들도 다 들어보셨던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지?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세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것만 좀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나의 소비자에게 더블X를 권해드렸는데 이 소비자는 주로 실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추가로 더 먹도록 안내를 해드렸더니 우리 소비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더블X에 비타민 D가 하루 기준 100% 들어있는데 왜 또 비타민 D를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100%를 초과하는 건데 너무 과잉 섭취 아니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영양 성분 기준치 100%라는 것은 하루에 최소한 이건 정도는 먹어야 결핍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의미야. 최소한 이것조차 먹지 않으면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100%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우리 그건 다른 말로 권장 섭취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리더님, 권장 섭취량은 충분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예요? 최소한의 양이에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입니다. 하루 최소한 100mg은 먹어야 비타민 C 결핍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거 갖고 부족하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산화적 스트레스 덩어리인데 나는 5, 600은 먹어야 돼. 어떤 분들은 1000은 먹어야 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충분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지? 자,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일괄된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한 영양소들은 권장 섭취량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측정이 불가능한 영양소들도 있어요. 어떤 거? 음식으로만 들어오는 거 말고 햇볕을 쬐을 때 비타민 D가 합성되잖아요. 그러니 먹는 것만으로는 이게 확실한 수치를 나타낼 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은 충분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기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충분 섭취량이라는 걸로 측정을 하는데요. 건강한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요만큼은 먹어야 하는 양이야 하는 기본 양이에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 비타민 D 400IU는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충분 섭취량이구나. 얘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한 섭취량은 뭘까요? 전 국민의 97.5%의 사람들이 최대 이만큼은 먹어도 문제 안 생겨라는 양입니다. 비타민 C는 2000mg, 비타민 D는 4000IU예요. 아, 이래서 햇살 가득 면역톡 비타민 D가 4000IU 상한 섭취량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였구나. 먹어도 되는 양이구나. 이 정도는 97.5%의 사람들에게서 불편한 증상이 안 나타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0% 넘는 양을 드신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설득력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소비자가 묻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언제 먹어야 돼? 네가 나한테 준 B 플러스 그거 언제 먹어야 돼? 아무 데나 먹어. 식품이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세요. 어떠세요? 아무 때나 먹어도 돼 식품이니까 벌써 가치가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뭔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타이밍 없는 거야 라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요. 때를 정해주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언제 먹으라고 해요? 식후 30분 뒤에 먹으세요 라는 것은 사실은 식사 끝나고 바로 먹어도 상관없지만 뭔가 때를 정해주면서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의미거든요. 자, 건강기능식품도 한번 나눠봅시다. 아침에는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B,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아, 주로 종합 비타민과 함께 에너지 대사에 관여되는 영양소들이 이때 좋겠구나. 이렇게 한 묶음. 그러면 점심에는 무엇을 먹나요? 라고 하면 내가 먹은 영양소들 중에서 수용성이고 낮이 되면 고갈되고 없으면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B, C, 낮 동안 추가적으로 드실 수 있고 나는 다른 항산화 영양소로 먹고 싶어. 그때 A나 D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하루 동안 지친 몸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면서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누어서 한꺼번에 먹는 알수가 줄어들어 좋고 그때그때 작용할 수 있으니 좋고 나쁜 건 뭐예요? 깜빡깜빡 한다라는 겁니다. 까먹고 안 드시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경우에 나는 나눠 먹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잊어버려서 자꾸만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자꾸 까먹으셔서 제대로 못 챙겨 드신다면은 번거로우시다면 식사 후에 한꺼번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나눠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 뒤에 거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러면 꼭 밥 먹고 먹어야 됩니까? 식사 전에 먹거나 공복에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질문과 함께 왜 나는 건강기능식품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비타민 냄새가 올라오죠?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뭔가 좀 개운치 않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 일단은 영양소마다 공복에 먹어서 좋은 거, 음식과 먹여서 좋은 거 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위산과 담즙산이 분비될 때는 음식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분해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엽산이라던가 칼슘과 같은 것들은 위산의 분비가 많을 때 분해가 잘 되고 또 소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 엽산이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비타민 C 얘네들은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 식사할 때 먹으면 되겠구나. 더블엑스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좀 공복에 먹으면은 흡수율이라던가 생존성을 고려했을 때 공복에 좋은 거는 철분과 프로바이오틱스. 철분은 공복에 먹었을 때 흡수율이 훨씬 좋죠. 아이언 폴릭이 대표적으로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철분이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공복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공복에 먹었을 때 어때요? 장의 미생물의 정상적인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리더님. 빈혈 때문에 철분 섭취는 하긴 해야 되는데 위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이 위장을 삼지창으로 긁어내는 듯한 이 통증을 참으면서 공복에 굳이 드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 먹느냐? 식후 30분 지나 2시간 이내에 드시면 되세요. 왜요? 리더님들 식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손가락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 30분, 맞아요. 30분, 30분이라고 많이들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요, 옆에서 지켜보면은요, 20분에 끝나세요, 식사가. 만드는데 2시간, 먹는데 15분, 20분에 끝나죠? 이 말은 즉슨 음식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 30분 이내에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위산과 담즙산 분비가 가장 많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철분이라던가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거 덜 위장 불편하고 위산과 담즙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나는 희한하게 이 영양소를 먹고 나면 계속 냄새가 올라오고 하루 종일 불편해요. 특히 언제? 비타민 B군이라던가 오메가3 먹고 나면 불편합니다. 리더님, 냉수랑 드시면 안 되세요. 건강기능식품은요, 가급적 정수, 미지근한 체온과 비슷한 물과 드셨을 때 훨씬 더 소화와 목넘김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 속이 좀 덜 불편해 하기 위해서는 냉수랑 드시지 않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면 꼭 물로만 먹어야 됩니까? 건강기능식품, 주스, 착즙 이런 거랑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물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처럼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메가3처럼. 이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물과 드셔도 냄새 나거든요. 요럴 때는 뭐가 좋을까요? 당이 없는 마시는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냄새 없이 잘 드실 수 있어요. 당이 들어있지 않는 마시는 요거트. 요거를 드시면 냄새도 좀 흡착하면서 목 넘김도 수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스나 착즙은 어떨까요? 일단 제가 주스는 좀 권장은 드리지 않는 게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 착즙은 어때요? 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착즙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별로 안 좋으시니까 가급적 물이라던가 이런 당이 없는 요거트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리더님. 뭐죠? 녹차, 홍차, 그리고 우롱차.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차와 건강기능식품은 가급적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망간, 아연, 철분, 칼슘과 같은 미네랄들의 흡수를 누가 방해하더라? 탄닌이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더블 X를 드실 때, 나 녹차 마시는 김에 더블 X 먹어야지. 나 지금 홍차 마시고 있었던 찰나인데 더블 X 같이 먹을까? 아깝잖아요. 내가 먹는 더블 X에 있는 미네랄들이 나의 뼈에 잘 저장되면 좋은데 흡수가 방해되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가급적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찻잎을 직접 우려낸 탄닌 성분들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누구 손이죠? 이채원 리더님 손이신가요? 이채원 리더님 강릉 ABC에서 만나 뵙습니다. 우리 장순덕 리더님도 강릉에 계시네요. 네. 우리 좀 하루에 이 정도는 드시지 않으세요, 리더님? 네. 그런데요, 우리는 일상인데 이걸 보시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걸 다 먹어? 그만큼씩 하루에 몇 번 먹어? 야, 너 영양제 먹다가 배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한꺼번에 여러 영양제를 먹었던 이유는 그 영양소들끼리의 상호작용 때문이에요.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좋은 상호작용도 있고 나쁜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이온 폴릭을 한 개 먹으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C예요. 아세로라 체리도 먹어야 되겠구나. 아세로라 C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온 폴릭에 들어있는 엽산이 제대로 작동해서 적혈구를 만들려면 B12가 필요해요. B 플러스도 같이 먹네요. 근데 철분을 먹으니 변비가 오네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먹게 되네요. 그리고 아이온 폴릭이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를 잘 도와주는 비타민 D도 필요할 것 같고요. 흡수된 칼슘이 뼈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K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어때요? 아이온 폴릭 하나로 철분이라는 것에 포커싱을 해서 먹었을 때와 이 아이가 두루두루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먹는 상호관계를 고려한다면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종합 비타민 딱 한 개로 건강 관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는 일일 권장량으로는 나의 생활 습관과 습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상호적으로 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타민 D를 더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비타민 A를, 비타민 E를, 비타민 C를 따로 드시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니 또 알 수가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요. 아침에는 에너지 대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 한 묶음. 점심에는 추가적인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 한 묶음. 저녁에는 편안한 신경과 근육에 도움되는 한 묶음. 이렇게 해서 세 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혈중 농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귀찮게 이거 그냥 한 번에 먹으면 안 돼? 네가 깜빡깜빡해서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한꺼번에 먹는 거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혈액 중에 이 유효한 성분들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나눠 먹으면 좋겠어. 특히나 칼슘 같은 것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니야. 비타민 B도 그때그때 작용하기 위해서 나눠 먹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건강기능식품 덩어리 너무 큰데 이거 자르거나 가루로 부셔서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어떨까요? 부셔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자르거나 부시거나 갈아서 드시면 안 되세요. 그 의약품이 적정 부분에 가서 녹으며 서서히 작용할 수 있도록 조제된 것들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거나 부실 수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크기가 커서 넘기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좀 분지르거나 분쇄해서 드실 수도 있어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분쇄했다면 즉각 섭취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리더님 화이버비츠 갈아서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 캔을 한꺼번에 다 갈아가지고 파우더로 만들어 놓고 단백질 파우더랑 같이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리더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되세요. 이 파이버 비츠를 모두 다 갈아서 깡통에 담아 놓으시고 드시게 되면 일단은 그 파우더가 됐다라는 건 산소와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쉽게 산화되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습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곰팡이도 쉽게 피고요. 색깔도 쉽게 변하고 눅진눅진하고 덩어리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제품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으니까 분쇄하거나 갈아서 드신다면 그때그때 즉각 드시고 한꺼번에 갈아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이거 삼키는 게 어려운데 연습하는 방법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이들. 계속 추어블 비타민만 먹다가 더블엑스나 데일리 플러스팩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애가 삼키지를 못해요. 이런 거 연습하는 방법 없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이들은요, 추어블을 좀 깨물어 씹다가 작은 알갱이들이 있을 때 삼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깨물어봐. 콩콩콩 깨물고 난 다음에 알갱이가 작지? 요 정도는 삼켜도 돼. 그런데 아이들이 추어블은요,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적당히 깨물어 먹다가 삼키거든요. 그런 걸로 일단 연습을 시도하시다가 나중에 알이 작은 정제로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좋고, 자, 알을 삼키기 전에 심호흡! 좋습니다. 아니, 뭐, 정제 하나 삼키는데 심호흡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 드시겠지만, 심호흡을 하시게 되면 식도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히고 먹는 것도 삼키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질문. 아니, 이렇게 갓난아기가 무슨 영양제를 먹나요? 영유아가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골고루 잘 먹고 별도의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식이 심하고 그로 인해 성장이 더디고 지연되고 미달되고 그럴 경우에는요, 영유아라도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매번 합니다. 나의 소비자의 자녀가 표준 체중, 표준 신장 기준 원령별 발달 수준이 좀 많이 미달되거나 많이 초과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올해 영유아 건강검진 받아봤어? 하고 물어보시고 아직 안 받아봤는데 라고 하면 이 우리나라 표준 원령표에 의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같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 아이들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잘 크고 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자고 잘 뛰어놀면 돼요. 이럴 때 엄마들 마음 무너지죠. 왜요? 내가 안 줘서 애가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챙겨주지만 안 먹는 게 문제여서 고민하면서 내려오다 대부분 어디 가세요? 바로 1층에 있는 약국 가셔가지고 영양제를 구입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줬다면 나에게 연락이 오겠죠. 아야, 건강검진 받았더니 역시나 조금 더 먹는 거 신경 쓰라고 하네. 근데 내가 뭐 안 챙겨줘서 애가 안 크나? 내가 줘도 안 먹는 걸? 그럴 때, 그러면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번 시작해봐 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의사의 상담 없이도 먹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장내 유익한 균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언제일까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고려해 봤을 때 자연분만은 엄마의 산도를 통해 나오면서 락토바시러스균을 생애 첫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을 때는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지 않죠. 개복을 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의 생애 첫 미생물은 뭐다? 의사 선생님의 장갑에 있었던 그리고 공기 중에 있었던 또는 그 아이를 감싸는 포에 있었던 이런 외부의 미생물들을 생애 첫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맞이하게 되죠. 아무래도 유익균의 비율이 출발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나 부유를 먹으면서 비슷해져요. 그러다가 언제 또 달라질까요? 이유식을 시작할 때 달라집니다. 어떤 원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어떤 다양성이 있는 이유식을 제공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달라지죠. 그러니 장내 유익균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와 더불어 이유식을 시작할 무렵에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변비도 심해지고 배앓이도 심하고 식욕도 감퇴될 때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필요할 시기가 되었구나. 어린이집을 보내놨더니 감기 나을만 하면 또 걸려오고 나을만 하면 또 걸려오고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먹으면서 겨울 내내 나기 시작합니다. 장내 유익한 미생물들은 없어졌겠죠. 요럴 때
이럴 때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생후 6개월 이후부터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MZ 어머님들이 밀고 다니는 유모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길거리에서? 야, 육아용품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아이 키울 때 육아용품만 좀 좋았어도 손목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한 걸 봤어요. 젊은 MZ 어머님이 커다란 마차를 밀고 가시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 마차는 어디 뭐 하시는, 뭐 장사 나가시는 마차인가 했더니 유모차예요. 아주 큰 마차처럼 생긴 유모차인데 아이들이 타고 있고요. 너무 내구성이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단,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완벽 차단하는 차양막이 씌워져 있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리더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눈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모자를 써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 15분, 20분 정도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데 완벽하게 차단하고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꼭 전문가의 상담이 없이도 우리가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뭐와 무엇? 비타민 D와 프로바이오티스 정도는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차츰차츰 아이에게 필요한 성분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 비타민 B, 비타민 C 먹으면 도움된다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야. 나는 똑같아. 왜 먹어도 피로가 안 풀려. 라고 얘기하시는 소비자분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리더님, 피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피로라는 결과물만 없애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욕심꾸러기입니다. 불가능해요. 원인을 놔두고 어떻게 결과를 없애실 거예요? 원인 이거잖아요. 균형 잡힌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거,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 적절하게 쉬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거, 술 마시고 흡연하는 거, 이런 원인들은 그대로 놔두고 비타민 B 플러스 코엔자임 Q10 비타민 C 먹었는데 피로가 가시지 않더라. 뭔가 더하기 빼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리더님, 소비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코엔자임 Q10도 대표적인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줬지만 너의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이 원인이라면 이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기능함이 부족할 수 있어. 뭐예요? 먹으면서 관리도 같이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생활 습관 너무 좋아요. 식습관 입댈 거 없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피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비타민 B, C 이런 거를 먹었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리더님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더 먹어? 더 많이 먹어? 라고 하실 겁니까? 물론 조금 더 먹어서 우리가 성분 함량을 좀 달리해서 갈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은 알려드리세요. 너처럼 식생활 습관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쁜 습관이 없고 도움되는 영양소를 잘 먹고 있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거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봐.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갑상선과 같은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죠.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식생활 습관 좋고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먹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죠. 또 한 가지, 정상세포와 이상세포가 동시에 우리 몸에 자라고 있을 때 누가 내 몸에 영양소를 더 많이 빨아당겨죠? 이상세포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암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을 빨아들여요. 그러니 나는 먹어도 기운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요런 경우.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개선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전달 드리기는 하지만 뭐를 물어보셔야 되시죠? 시간 날 때 좀 짬 내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우리 건강지킴이 리더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9번째 질문에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답해 주세요. 동그라미 X로.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계속 먹어도 될까요? 된다. O, 안 된다. X. 된다. 된다. 된다.
나는 모르겠다.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채원 리더님, 된다. 핸들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리더님 핸들을 꼭 잡으세요. 핸들 놓고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자, 맞아요. 리더님. 건강기능식품은요, 양리적인 작용을 하는 의약품 아니기 때문에 내성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드셔도 되세요.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업하시는 우리 리더님이 저에게 조용히 오셔서 질문하셨어요. 저기 강사님, 제가 엔자임 바이옴을 출시하고 지금부터 하루 2포씩 매일매일 먹었는데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갈 때 못 갖고 갔더니 세상에 4박 5일 동안 음식이 하나도 소화가 안 됐대요. 너무 힘드셨대요.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드셨대요. 어떤 생각? 내가 소화 효소를 계속 먹어줬더니 더 이상 내 몸에서 소화 효소를 안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리다님. 소화 효소를 내가 먹어줬다 해서 나의 위에서, 나의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나이가 들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췌장이나 위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줄어들 수 있고 그게 아닌 이상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줄어들진 않아요. 단, 이분은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생활 환경이 바뀌었어요. 해외여행 가면 먹는 음식이 평소와 달라져요. 기름진 음식 많을 거고, 좀 더 많은 양을 드시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는 더 잘 안 되고, 내가 엔자임 바이옴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먹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무슨 생각이요? 소화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벌써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리더님들 뭐죠? 오메가3 한 며칠 안 드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발에 막 쥐가 나는 것 같고, 막 혈액순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예, 실제로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0번째. 이건 제가 강릉 ABC에서 우리 리더님들께도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나는 유통기한 1년 지난 거 먹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신가? 1년이나 지난 거를? 없으신가요? 2년 없으신가요? 3년 없으신가요? 아니, 저희 여기 분당 ABC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요. 더블 X 3년 지난 거 먹었다는 리더님 되게 많으세요. 멀쩡히 잘 살아 계십니다. 괜찮아요.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은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그 유통기한 끝까지 유효 성분이 100%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빛과 열과 습기가 차단된 곳에 잘 보관이 되어 있는 정제형 타입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개봉하셔서 3개월 이내에 빠르게 섭취하시면 되세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개봉하지 않았어도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용성 영양소들, 오메가3, GLA 블렌드 이런 지용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개봉 안 해도 유통기한 지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1인 가구예요. 혼자 살아요. 아세레라 C를 대용량으로 구입했고 매일매일 먹었으면 3개월 전에도 끝났을 용량인데 세워라, 내워라, 먹다 말다 9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남아있어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나 있잖아. 지난번에 샀던 아세로라 C 유통기한 남았는데 개봉한 지 9개월 넘었는데 먹어도 돼? 그럼 리더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유통기한 남았으면 먹어도 돼. 맞아요. 먹을 수는 있는데요. 유효 성분이라는 것이 자연 소실이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비타민 B12, B군 같은 것들,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개봉하면서 서서히 자연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지났다면 개봉한 지 자연 소실이 꽤나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정량을 먹었어도 이전과 같은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개봉하면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먹는 게 좋아. 비타민 C는 자연 소실이 일어나는 성분이기 때문에 내 몸에 오롯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봉하고 6개월 이전에 다 먹어? 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지용성도 마찬가지죠. 산패의 우려가 있으니 프로바이오틱스도 생균의 보장을 위해서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봉했다면 6개월 이전에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라는 두 개를 2023년 1월 1일부터 함께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점점 유통기한은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기간이에요. 내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식약처가 유통기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기한으로 넘어왔을까요? 마트 가보시면 우리 리더님들도 제품 고르실 때 공산품 어떤 거 고르세요?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긴 거 고르잖아요. 좀 짧은 건 안 사게 돼요. 그럼 걔네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폐기를 해야 돼요. 팔 수가 없으니까.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도 기업에 있어서는 손실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 식약처에서는 바로 소비기한 제도로 바꿨습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한 3개월 정도 더 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셔도 모방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가급적 유통기한 안에 개봉했다면 6개월 이전에 먹기 위해서는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보관할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리더님들께서 건강기능식품을 어디에 두고 뭐 드시는지. 식탁 위에 두시고 드시잖아요. 다 주방에 있죠, 그죠? 예, 왜냐면 식사하시고 바로바로 먹기 위해서. 그런데 주방 식탁 위가 가장 안 좋은 장소입니다. 가장 나쁜 장소죠. 왜요? 주방은 늘 물과 불이 있는 곳이죠. 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음식을 끓이고 지지고 볶고 열이 있고 인덕션 쓰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덕션을 쓰면은 직접적으로 불꽃은 없지만 열기는 똑같아요. 음식을 끓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탁 위에는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실에 장이라던가 장 같은데 자외선이 들지 않은데 넣어놓으면 좋은데 왜 안 넣어놓죠? 눈에 보여야 먹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안 드시니까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실온 보관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온도 직사광선이 들어온다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림에 보면 이런 상자 어떠세요, 리더님? 뉴트리 박스 어떠세요? 나의 첫 소비자가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5-6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제품을 뉴트리라이트 종이 가방에 담아서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자외선이 들지 않는 이런 뉴트리 박스에 넣어서 바깥에다가 아세로라 C 그림 코팅해서 붙이시고 또 오메가3 그림 그죠? 용기 그림 붙이고 이런 거 들어있다라는 걸 알리고 딱 뉴트리 박스를 첫 선물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두시면 인테리어적인 느낌도 있고 열고 닫고 쉬운 걸로 해서 주신다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더님 그런데요. 냉장 보관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불안합니다. 아, 이게 너무 더운데? 낮 동안 우리가 에어컨 킬 때는 괜찮지만 에어컨 안 키는 우리 집 30도 넘어가는데 오메가3 괜찮을까? 물론 큰 염려는 하시지 마세요. 오메가3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함께 블렌딩 되어 있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 가능은 해요. 그래도 나는 냉장 보관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한 번 냉장 보관한 제품은 계속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마찬가지예요.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불안한데 냉장 보관하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번 냉장 보관하셨으면 꾸준히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면 실온 보관으로도 생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 질문이에요. 나 혈당약 먹고 있는데 영양제 먹어도 돼? 나 혈압약 먹고 있는데 영양제 먹어도 돼? 내가 처방받은 의약품 있는데 영양제 같이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 소비자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을 복용하고 계신다면은 전문의와 상의는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왜? 약물에 있는 특정 성분과 영양소의 성분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한약을 먹어도 그러잖아요. 자, 이거 드시는 동안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이거 드시는 동안 닭고기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양약을 먹어도 이거 드시는 동안 어떤 음식은 좀 자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물의 기능을 심하게 끌어올리거나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같이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문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요런 경우에는 저 의사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거 뭐예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영양제들은 혈전 용해제라든가 항혈전제라든가 항응고제와 같은 의약품과 같이 먹으면 혈액이 많이 묽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임플란트 하러 가기 전에 치아 뽑으러 가기 전에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아스피린 계열 드시고 계시면 2주 전에 끊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오메가3라던가 진포행과 같은 것들도 어떨까요? 한 가지 그런 분들은 지혈을 위해서 안 드시는 게 맞겠죠. 어떤 특정 시술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이 안 좋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간은 내가 먹은 걸 대사해야 되죠. 신장은 배설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간과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특정 영양소들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더라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째 질문이에요. 나 병원 갔는데 석회가 있대. 그래서 칼슘 먹지 말래. 칼슘 먹어서 석회 생겼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자, 석회라는 것이요. 대부분 칼슘의 침착으로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칼슘의 섭취가 곧 석회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뼈에 치아에 99%의 칼슘이 존재하고 나머지 약 1%가 체액이나 세포나 혈액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체액과 세포와 혈액에 존재하는 단 1%의 칼슘이 부족하면은 뼈에서 용출을 해서 쓰게 돼 있어요. 먹는 것으로 들어오면 그걸로 충당을 하겠지만 먹는 것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뼈에서 용출을 해서 쓰다 보니 내가 필요한 양만 조금만 용출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양을 용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용출된 칼슘들이 어떻게 해요? 혈액 중에 또 돌아다니면서 혈관과 연조직에 침착하기 시작하면서 석회를 유발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혈액 중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려면은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뼈에서 과도하게 용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칼슘을 많이 먹어서 석회가 생겼다기보다는 내가 섭취한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부족해서 용출되었거나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될까요? 칼슘이 흡수되어 뼈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흡수하는데 비타민 D, 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K. 결국은 비타민 D, K를 칼슘과 함께 먹어야지만이 골밀도라던가 혈중 칼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고 혈관이나 연조직에 칼슘 침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칼슘을 드시는 거를 두려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칼슘이 농축되어 있는 거고 일반 식품으로 먹는 건 또 농축된 형태가 아니니까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뼈에서 용출될 거니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음식으로 칼슘을 드시도록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뉴트리라이트로는 뭘로 관리하시면 좋을까요? 비타민 D, 비타민 K를 드실 수 있도록 햇살 담은 면역토 비타민 D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성이라면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들어있는 DK를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더블 X를 함께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블렌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개의 질문 중에서 14번째 질문이에요. 많이 왔어요. 골다공증 약을 먹으시는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 골다공증 약 먹고 있으니까 칼슘 안 먹어도 되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리더님. 골다공증 약과 칼슘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먼저 골다공증 치료제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뼈에는요, 낡고 오래된 세포를 갉아먹는 파골세포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파골세포가 낡고 노후된 뼈를 많이 갉아먹으면 뼈가 부서지고 없겠지요? 그러니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골다공증 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있는데 이 아이를 활성화시키는 골다공증 치료제도 있어요. 결국은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를 활성시킬 거냐 억제시킬 거냐의 약이 골다공증 치료제지 뼈의 원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낮으면 뼈에서 용출이 되니 뼈는 밀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고 혈액에 있는 칼슘이 석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유발되고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신다 하더라도 칼슘의 섭취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시죠? 혈중 칼슘의 농도가 낮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혈액 100ml당 칼슘이 99mg 이하인 경우 우리가 저칼슘 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 뼈에서 용출될 걸 우려해서 골밀도가 떨어질 걸 우려해서 칼슘을 처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리더님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그럼 처방 칼슘약을 먹어야 돼요? 그냥 사 먹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칼슘을 드셔도 되지만 나는 같은 양의 500mg이라면 위장장애 좀 덜하면서 흡수가 좀 더 용이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입해서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병원 내 칼슘을 드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좀 프리미엄으로 먹고 싶다라고 하면 같은 용량으로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에서 만나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15번 질문이에요. 평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된다고 해서 오메가3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먹었더니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놀란 거죠. 혈중 LDL 수치가 늘어난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혈행 개선에 도움된다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었는데 LDL 수치가 더 오히려 늘어났다? 이거 오메가3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리더님. 일단은 첫 번째, LDL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간에서 지용성 영양소나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날아 실을 수가 없어요. 이동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얘는 수송체예요. 물론 콜레스테롤과 지용성 영양소들을 이동시켜주는 LDL은 입자가 큰 패턴 A 타입의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럼 내 몸에서 나쁜 문제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은 누구냐? 그건 바로 패턴 B 타입의 입자가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2019년 콜레스테롤 기본 검사 이상 자료에 따르면 LDL 입자 패턴은 두 가지가 있고 그 입자가 작은 패턴 B의 수치가 높을수록 죽상 동맥경화와 같은 것들의 발병률이 높아지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LDL이 늘어났으면 오메가3를 섭취를 하고 무엇이 늘어났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리더님, 오메가3는 패턴 A 타입의 LDL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패턴 A 타입은 뭐 하는 애일까요? 얘가 바로 정상적인 LDL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오메가3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다면은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과도하게 합성하고 염증이 발생되는 걸 억제해줘서 혈행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만약에 네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LDL 수치가 늘어났다면 이건 아마 패턴 A 타입의 정상적인 LDL 수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너의 생활 습관이 오메가3를 먹기 이전이나 이후나 다를 게 한 가지도 없다면은 더 나빠졌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오메가3 때문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16번째 이야기입니다. 감기 걸렸는데요. 비타민C 먹으면 감기 빨리 낫나요?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감기라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 발생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영양소로만 케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감기라는 이 면역 반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 베이스가 돼줘야 되고 거기에 내가 비타민C를 꾸준히 잘 드셨다면 감기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완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C는 세상 구경도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가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요, 조금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하시면서 비타민 C만 면역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면역 오총사가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단백질. 요 5가지가 면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단백질은 항체를 만드는, 백혈구, 항체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 비타민 C는 감염된 세포가 정상세포에게 보내는 신호인자, 바로 인터페론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자신을 보호하게 해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하죠. 그리고 비타민 D는 면역의 균형이라든가 호르몬 균형에 관여를 하죠. 비타민 C도 대표적인 항산화 작용으로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면역이 단순히 비타민 C 하나로 케어되지 않는다면 항산화도 마찬가지겠구나. 가장 가성비 좋으면서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 뭐예요 하면 비타민 C를 들 수 있지만 비타민 C 단 하나만으로 항산화를 케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나의 산화적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항산화 영양소를 챙겨 드신다 한들 좋아질 리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보시는 과식이나 음주, 흡연, 스트레스와 같은 기본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들은 네트워크 형식으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을 하고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산화되려고 할 때 글루타치온이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도 항산화 작용을 열심히 하고 스스로가 산화되려고 할 때 비타민 C가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코엔자임 Q10도요, 비타민 E의 도움을 받아야지 환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는 한 가지만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고루 먹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가 꼭 수용성만 있는 건 아니죠. 코엔자임 Q10도 지용성이고, 비타민 E도 지용성이고, 비타민 A도 지용성이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A와 E와 같은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들을 드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지용성은 간에 저장이 되고, 간에 독성 일으키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리더님? 권장 섭취량 이상, 상한 섭취량 이하, 요것만 지켜주신다면은 지용성이라 하더라도 간에 무리 되지 않고 섭취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 이하로 섭취하시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A, 지용성 영양소 하면 대표적인 비타민 A 얘기 나올 때 뭐가 같이 나오죠? 담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흡연자가 비타민 A를 먹었더니 폐암에 걸리더라라는 이야기를 소비자들이 어디서 듣고 와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리더님, 맞아요. 이 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 속에 우리 모델을, 우리 오프라인에 오시는 리더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야, 저렇게 생기면 담배 피우는 거 용서해주자.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잘생기면 용서해주고 막, 아니면은 담배 피는 거 용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흡연 자체가 건강에 나쁘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셔도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자, 자료를 2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베타카로틴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1994년도 핀란드에서요, 2만 9천 명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매일 20mg의 베타카로틴을 먹였어요. 수년 동안. 그랬더니 16%의 폐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발병률이 높았죠? 96년도, 2년 뒤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었어요. 이 흡연자와 성면이라는 환경에 노출된 남녀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베타카로틴 30mg과 함께 레티닐 팔미테이트라는 비타민 A 제제를 같이 먹였어요. 그랬더니 수년 뒤에 이 폐암의 발병률이 28% 증가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흡연자들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것도 모르고 비타민 A를 종합 비타민으로 먹었는데 내가 비타민 A 때문에 폐암 걸리겠네 막 이러시는데요. 일단 자세히 보세요. 뉴트리라이트의 카로틴 플러스 한 번 먹을 때 1mg이거든요. 하루 전체 다 드셔도 3mg이에요. 근데 30mg을 먹었다라는 것은
10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10배를. 그것도 흡연자가 10배의 비타민 A를 수십 년간 먹었을 때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폐암이 걱정이 되시면 비타민 A를 끊으시는 게 아니라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비타민 A를 끊고 폐암 걱정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사항입니다. 자, 드디어 20번째로 왔어요. 많이 오셨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언제 먹을까? 야, 유산균 아무 때나 먹어도 돼. 상관없어. 라고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죠. 항상 어떤 특정 때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의견이 나오는 것은 공복에 섭취했을 때 이 살아있는 미생물들의 증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럼 나 오늘 공복에 먹는 걸 깜빡해버렸어요. 어머나, 오늘은 공복에 못 먹었으니 오늘은 패스, 내일 먹어야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언제 위산과 담즙산의 영향 덜 받아요?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그때도 괜찮으니까 공복에 놓치셨다면 요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엔티바이오틱스, 살아있는 미생물을 죄다 죽일 거니까 또 항생제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반대로 또 항생제가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항생제 입장에서는 모든 균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꾸만 시시때때로 새로운 균을 넣어주니까 항생제가 이건 뭐지? 약이 효과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 한 2시간 정도 텀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님. 우리의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목적,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식품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 올바른 방법만 잘 지키신다면은 현재 우리 리더님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좀 섭취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요. 나는 오늘 내용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나의 소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때 답을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같이 공유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피곤한데 좀 빨리 보내줘 하시는 리더님은 빨리 해방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식이섬유는 특별히 영양기능식품과 띄어서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흔히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나 흡수를 좀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 드실 때 다른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세요. 우리가 사과나 과일 먹고 건강기능식품 못 먹는 거 아닌 것처럼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띄어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단, 리더님, 키토산 같은 거 먹을 때 우리 알잖아요. 얘는 기름을 흡착하는 거잖아요. 키토산 먹을 때 뭐를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용성, ADEK, 오메가3, 오메가6, CLA. CLA 다이어트에 도움되겠다고 키토산과 내가 계속 같이 먹었다면 고려해 보세요. 키토산이 CLA 흡수도 좀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요. 다음 달에는 2번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초이스 총정리 3번도 좀 정리하고요. 또 근육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운 7월이지만 빠짐없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